그러면 이제 책을 일단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피시고 문풀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앞에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어차피 책마다 다 앞에 그냥 인사말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진행을 좀 할 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해서 이제 12월까지 아마 문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8주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작년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학계로는 한 5시간만 진행을 할 겁니다. 하루에. 아셨죠? 그러니까 5시간이니까 이제 4시까지 5시가 아니고 4시까지 해서 여러분들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에 있는 거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있는 이론을 그냥 한번 정리하고요. 근데 이거 최대한 빠르게 할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 정도면 다 알겠지 이제는 라는 가정하에 그냥 쭉 나갈 거예요. 아셨죠? 여기는 이론 정리는 최대한 빠르게 하고요.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이론 정리를 할 겁니다. 어차피 문제풀이 밑에 또 해설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거 해서 2번씩 여러분들 이론 정리를 한 번 더 할 거고, 문제 가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동그라미나 세모 X 이제 이렇게 다 문제마다 요거를 쳐놨어요. 요거는 이제 회독할 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거는 이제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굳이 풀지 마시고, 세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체크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X는 내가 아예 못 풀었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렇게 해서 도움 받으시라고 일부러 그거 하나씩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갔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테스트 문제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문제는 아니고 과거 기출, 그죠? 계속 60문제씩 제가 일주일에 계속 드릴 겁니다. 아셨습니까? 해서 저희 책이 여기 이제 맨 뒤에 가보면 기출 문제라고 해가지고 15년도 거부터 들어가 있어요. 기출 문제가 15년도 거부터 최근 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전 거 이제 가보면은 저희가 책에 이제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것들은 중복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15년도 이전 문제들로 제가 구성을 해서 매주 그냥 3회차씩 한 60문제씩 나눠주면 딱 맞겠더라고. 그래서 11년도 거부터 해서 제가 문제 구성해서 계속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이전 거는 이제 제가 필요하면 그때 문제 다시 구성해서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기출을 끝내는 걸로 2달 안에 제가 문제 드리고 해설도 드릴 거예요. 근데 해설은 이제 최대한 많은 양 말고 그냥 보고 이게 왜 틀렸는지 이 정도 알 수 있게 그 정도만 제가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기출 문제를 한번 쭉 봅시다. 두 달 동안. 하셨죠? 네, 2달 동안 쭉 보고, 이제 연초에 가면은 이런 거 이제 동형 모의고사나 이제 3월에 이제 마무리 모의고사까지 해서 이제 내년 초에는 이제 문제만, 그때는 뭐 이론 해설 이런 거 없고 무조건 그냥 문제만 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 풀어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겁니다. 질문 있나요? 없죠? 예, 뭐 항상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질문하는 사람 없으니까 질문하는 사람 없으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질문하는 사람. 저희 문제풀이반 여러분들 진행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예, 이렇게 하고 뭐 어차피 우리가 학계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얘기했죠. 요즘은 이제 이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마무리를 이제 문풀로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책 앞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한 번 더 넣어놨으니까 그냥 참고로 거기 가보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그때 이론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항상 분포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연소와 화제를 여러분들 잘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거의 한 40% 정도가 거기서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뒤에 있는 뭐 교재 특징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파트 1을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해설을 계속 할 거고요. 그 수업을 할 거고요. 최신 기출 문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풀어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같이 최신 기출 문제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풀 거고, 마지막 문제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 476페이지 가보시면 문제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해서 최대한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라는 거 정도 알 수 있게 제가 최근 거부터 해서 과거 거까지 넣어놨으니까 보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내년 이제 올해 시험이 2021년 그죠? 내년 시험이 2022년이죠. 근데 2023년부터 과목이 이제 바뀐대요. 그거 오피셜이더라고요. 완전 공채 다 바뀐대요. 다. 예, 공채도 그렇고요. 다 세 과목으로 영어랑 어차피 국어 이거는 다 검정 시험으로 가고 그래서 학개론이랑 법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내년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23년부터 그게 바뀌어버리면 제가 봤을 때 학이랑 법규가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내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그거 바뀌고 체력도 원래 저희 5개인가 그랬죠 지금. 그죠? 그 10개로 바뀐다 그러고, 10개로 바뀐대요. 그래서 뭐 호스 끌기랑 뭐 사람 옷기 잡고 뭐 끌기 막 이런 거 막 있더라고. 다 바뀌었어요. 막 우리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 그 유연성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되면 제가 드릴게요. 하셨죠? 예, 정리되면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바뀐대요. 근데 23년부터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22년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경찰하고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경찰하고. 경찰도 똑같이 갔었잖아. 예. 그리고 가산점 자격증 몇 개 추가된 거하고. 무슨 자격증 추가됐는지 아세요? 가산점에? 드론. 드론 조종하는 거. 그거 추가됐어요. 예, 요번에. 예. 기사나 산업기사 예전에 막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5점짜리, 4점짜리, 3%짜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드론 자격증 추가됐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 그냥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렇구나. 근데 그게 원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특채 쪽에는 법규가 들어가요, 이제. 무조건 법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 법규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특채, 이제 뭐 구조든 구급이든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법규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학이랑 법규가 공통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법규 알아야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정리되면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하셨죠? 예.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 시작을 할 건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첫 시간은. 어차피 앞에 있는 거, 단원벌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챕터별로 뭐 넣어놨냐면, 요약 이론, 그죠? 다 넣어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보는데, 이제 봐봐, 여러분들. 연속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비중 및 증기 비중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 봐봐, 여러분들. S라고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이걸 S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중을 저희가 보통 S라고 얘기합니다. S. 자, S는 뭐와 비교한 거냐면 얘와 비교한 겁니다. 물과 비교한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에 그냥 밀도나 또는 비중량을 위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밀도를 따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소방학개론에선. 아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기름 같은 거. 기름. 그러니까 사료이온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료이온물 같은 경우가 보통 S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떠요, 보통? 물 위에 뜹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주수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얘기할 때 저희가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넣어줘요? 여기다가 밀도나 비중량을 넣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뭐의 밀도를 넣어줍니까, 지금? 물의 밀도나 물의 비중량을 넣어줘요. 그럼 물 밀도는 몇이다, 우리?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얘가 1000입니다. 아셨습니까? 메타 3승이라고 해서 단위 정도 보시고, 요게 이제 감마 워터가 9800.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 기호들 있잖아요. 요 로우 워터. 요 로우가 이제 밀도고요. 이 밀도가 로우입니다. 로우. 얘가 이제 감마거든요. 읽을 때. 얘가 로우, 얘가 감마. 근데 이게 소방학개론에서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기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유체역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 없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밀도분의 밀도 또는 비중량분의 비중량을 했을 때 얘가 이제 값이 몇이 나오냐라는 거죠. 물하고 비교한 값입니다. 물하고 비교한 값. 그래서
얘가 만일 S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물보다 어떻다? 무겁다라는 거고. S가 1보다 작다라는 건 물보다 가볍다라는 거죠. 그죠? 위에 뜬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여기 이제 얘가 이제 비중이고요. 얘 이름은 뭡니까, 이건? 이 증기 비중이죠. 그죠? 이게 훨씬 많이 쓴다 그랬죠, 제가. 증기 비중이. 근데 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냥 비중이라고 한다면 얘를 만약 증기 비중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준다, 우리가? 얘를 넣어준다. 그죠? 공기 분자량이라는 걸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 분자량은 저희가 보통 28.84 또는 여기 그냥 올려서 그냥 29 정도로. 근데 제가 그냥 29로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었죠? 29로 알아두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 CO2다라고 하면은 몇을 넣어주고 44를 넣어주고요. 할론이다. 만약 1301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14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맞아요? 그럼 얘가 공기보다 몇 배 무거운지가 나온다는 거죠. 얘는 44를 넣어줬을 때, 이게 공기보다 1.5배 무겁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얘는 넣어줬을 때 한 5.1배 정도 무겁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기하고 비교하는 값이에요, 이거는. 증기 비중은 공기하고 비교하는 값이고 얘는 물하고 비교하는 값이라는 거죠. 근데 증기 비중이 훨씬 저희 소방학개론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했으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 이거 간단하게 살짝 보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걸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하냐면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 그지? 상변화가 물리적 변화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는 물리적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그러니까 이 물리적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상태 변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음이 뭐가 되고 물이 되고 물이 끓어서 뭐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얘보다는 우리는 훨씬 뭐가 더 중요하다?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소방에서는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가봐, 여러분들. 반응물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방을 뭐라고 합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돼, 당연히. 발열. 반응물이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이겠지, 뭐. 그지? 맞죠? 발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연소. 그죠? 흡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아이스팩 이런 거 얘기하는데 굳이 우리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거 연소라는 거 하나 잘 알고 계시고. 얘는 반응물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한다라고 했으니까 반응물 에너지가 뭐보다? 생성물 에너지보다 큽니다. 처음에 사이즈가 컸던 게 이제 작아지는 거니까. 자, 얘는 반대죠. 흡열 반응은 외부에 있던 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반응물보다 뭐가 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화학적 변화는 이렇게 간단하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자, 요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비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비열. 비열을 우리가 보통 기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보통 뭐라고 쓰죠, 우리가? 알파벳? 비열의 알파벳 뭐라고 써, 보통? 칼로리 말고. 그건 단위고. 여러분들 그 단위랑 기호랑 구분하셔야 되는데 기호는 우리가 이제 식 같은 거 쓸 때, 공식 같은 거 쓸 때. 그래서 우리가 Q는 시멘트다라고 했을 때 그 C가 제가 비열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단위는 우리가 봤을 때 얘를 얘기하는 거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씨. 얘가 단위인 거고. 또는 얘 단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칼로리에 그램의 도씨.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거꾸로. 1kg의 온도, 1kg의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이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열이 크다라는 건 또는 비열이 작다라는 건 내가 연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비열이 큰 게 연소하기 쉬운 겁니까? 비열이 작은 게 연소하기 쉬운 겁니까? 확률은 50%잖아. 그지? 작은 거. 그지? 왜? 작은 게 당연히 연소하기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얘가 작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소하기 쉽다라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하나 잘 알고 계시라 그랬죠. 그리고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런 애가 있다 그랬지. 열 용량. 자, 얘가 뭐야, 여러분들?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얘를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열용량이 크다? 열용량이 크다? 그럼 연소가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큰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된다고. 이거를 제가 아마 이론 시간에 해드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했을 리가 없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왜냐면 연소가 잘 되는 조건과 연소가 잘 되지 않는 조건, 또는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 가연물이 되기 어려운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이것과 비슷한 거,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 뭐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이게 C라는 것과 얘 정의정도 알고 계시고, 물의 비열은 몇이다? 1. 그치, 이건 알아야지. 이건 당연히 알아야죠. 수증기 몇이에요? 0.6. 얼음은 0.5. 그죠? 요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요 정도는. 됐습니까? 요게 C값이에요. 비열값이죠. 비열값. 자, 이제 5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만 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현열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요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얘예요. 온도 변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Q를 어떻게 구합니까? Q를 시멘트, 그죠? 이렇게 구하죠. CM 델타 T다라고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C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비열, 아까 물이면 여기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질량은 킬로그램이나 그램 넣어주시면 되고, Q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열량이고, 온도 변화 델타 T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도 변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저 온도 변화에 따른 델타 T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어디서 얘기한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0도씨의 물이 100도씨까지 올라갔을 때, 맞습니까? 이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현열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액체가 액체로, 물이 물로, 맞습니까? 얘를 갔을 때 이제 시멘트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6번째, 자, 이번에는 잠열량입니다. 잠열량은 온도 변화가 아니고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태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얘는 상변화. 얘는 이제 Q를 구했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 RG 또는 감마지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상변화가 이제 두 가지라고요. 얼음에서 물이 될 때, 보통 얘기하는 게 물에서 수증기가 될 때. 그죠? 이런 것들로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얼음에서 물이 됐을 때는 내가 이때 융해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융해열이 필요한 거고, 이때는. 맞죠, 여러분들? 자, 이때는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된 거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화열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잠열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열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이제 80이고, 얘가 539고. 그죠? 요거 두 가지 여러분들 채울 수 있으면 돼요. 10에 539. 맞습니까?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얘를 줄 거란 말입니다. 질량 또는 중량, 무게를 주겠죠. 무게를 주면 나는 거기다가 이제 내가 만일 융해가 됐을 때는 80을 곱하고, 그죠? 기화가 됐을 때는 539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풀어야 되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뒤쪽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7번 이제 기체법칙. 네.
번호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네, 여기 7번 기체 법칙 한번 볼게요. 자, 절대압력, 최적, 절대온도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제가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무슨 법칙이 있다? 보일의 법칙이 있고 샤를의 법칙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보일의 법칙은 뭐가 가정이 돼야 됩니까? 일단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게 무조건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게 나와 있죠. 그죠? 온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 PV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지? PV는 항상 어떻다? 이 두 개는 일정하다라는 거고. 그쵸? 얘가 이제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은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결국 얘를 내가 다시 표현하면 두 개는 서로 뭐 한다? 반비례한다.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제가 다 반비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PV는 일정하다라는 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얘는 이제 하나씩 일정하게 놔보는 거죠. 압력 한번 일정하게 놔보고 한 번은 최적을 한번 일정하게 놔보고. 맞습니까? 그래서 압력을 한번 일정하게 놓고 최적을 일정하게 놨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T분의 V가 일정하다. 얘는 T분의 P가 일정하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서로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서로 뭐 한다 이제?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죠? 얘는 서로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서로 비례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던 게 뭐냐면, 요게 한번 나왔었고, 요거 최적이 일정할 때. 뭐 지하실 밀폐된 지하실이다. 온도가 올랐다. 압력이 몇 배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2.5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실제로 기출이 된 적이 있고 이거는 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온도 일정을 우리가 고려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화재시. 화재시의 온도가 일정하면 그게 무슨 화재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20도에서 올라갈 거 아니야 온도가. 그러니까 온도 일정하다라는 건 저는 조금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건 전 이쪽으로.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보다 거기 세 번째 갔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네. PVT. 그죠? 피부과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PVT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우리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다. PVT. 이렇게 되어 있죠. T. 얘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다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나는 얘를 없애주면 된다. 그럼 PV는 일정하다. 그죠? 최적이 일정하다. T분의 P는 일정하다. 이게 샤를 법칙이잖아요. 압력이 일정하다. T분의 V는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샤를 법칙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라고. 요거. 보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근데 이 보일 샤를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보통 뭐를 하냐면 정의를 하는데 보통 얘를 가지고 정의를 하거든요. 최적은 이게 최적이죠. 그죠? 압력과 뭐예요 지금?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반비례하는 거죠. 곱하기니까. 얘는요. 서로 두 개는 이제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맞습니까? 절대 온도에 뭐 한다? 비례한다. 그지? 이런 것들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이 T는 그냥 온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무슨 온도? 절대 온도. 그지? 그러니까 도시에다가 273을 꼭 더해줘야 돼 하셨죠? 그래서 켈빈이라는 값을 꼭 구해줘야 된다. 맞습니까? 이게 보일 샤를입니다. 보일 샤를까지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자, 열 전달. 다음 8번째 열 전달.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전도 대류 복사를 얘기한다. 우리가 열 전달은 가장 대표적인 걸. 자, 전도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디? 고체 쪽, 그죠? 고체 쪽. 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유동? 정지유체, 그치? 정지유체. 정지유체라고 얘기하죠. 그죠? 가만히 서 있는 애에서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대부분 이건 다 초기 쪽에서 얘기해요. 초기 쪽, 화재 초기에서 얘기하고. 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대류는 일반적으로 기체를 더 많이 얘기해요. 아셨습니까? 근데 제가 물 끓이는 거, 물이 따뜻해지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대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액체도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우선적인 건 저는 기체 쪽을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뭐를 봐야 되니까? 연기 흐름을 봐야 되니까, 소방에서는. 연기는 어차피 위쪽으로 간다. 그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스프링클러나 감지기를 동작시키는 게 다 무슨 원리? 대류의 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도 여러분들 다 초기예요, 초기. 초기입니다. 다 초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류는 요 두 개를 꼭 봐야 돼요, 요거. 뭐의 원리다? 요 헤드나 감지기. 요 감지 원리가 다 대류예요. 아십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복사열이 가장 중요한 이유. 이게 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잘 퍼질 수 있다. 화재가. 그죠? 복사가 그래서 위험한 거다. 그리고 이 복사열은 절대온도에 몇 승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하죠.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참고로 알아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전도에서 이런 애가 있어. 그죠? 대류는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애가 있죠. 그죠? 네. 퓨리어 법칙은 뭐 Q는 K의 T의 X의 A다. 그죠? 냉각 법칙은 Q는 H의 A의 T다. T? 뭐 보통 얘가 이제 단위가 이제 와트 또는 뭐 킬로와트일 수도 있고요. 와트나 킬로와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스테판의 볼츠만의 법칙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제가 잘 알아두라고 했던 게, 여기 갔을 때 이제 뭐 시그마에 입실론에 뭐 A의 T1의 4승 마이너스 뭐 T2의 4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단위가 당연히 와트였고,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거 요거. 얘가 이제 뭐였냐면 상수값. 그죠?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값 요 정도는 계산 문제로 나올 일은 거의 없고, 5, 6, 7, 8에서 제가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T가 여기 나와 있는 T 있죠? T. 얘가 온도인데, 또는 두 개 있으면 온도 차인데, 얘가 온도나 온도 차인데, 얘가 이제 무슨 온도가 아니냐면 절대 온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얘 있죠? 요거. T. 얘는 무조건 무슨 온도다? 얘는 무조건 절대 온도예요. 그죠? 이거는 절대 값으로 무조건 넣어줘요. 절대 온도 값으로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저 앞에 있는 것들은 절대 온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정리를 하실 때, 이런 게 있다 라고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정지유체, 얘가 유동유체입니다. 이거 안 써드렸구나. 아까 말만 하고 유동유체, 얘는. 그죠? 그래서 전도대류 복사는 일단은 포인트를 요 정도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뭐 이미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말 문제는 이미 많이 나왔죠. 그죠? 말 문제는 많이 나왔죠. 아직 요 계산 문제는 아직 출제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아직은 출제된 적 없습니다. 됐죠? 이 정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제 연소의 정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소의 정의. 자 여러분들 연소는 딱 봤을 때 뭐를 수반합니까? 이거 화염, 빛, 그지? 열. 화염도 맞는데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빛과 열을 수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라는 걸 결국 발열 반응이라는 겁니다. 열이 나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급격한 환원이 아니고 뭐? 산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완만한 산화 반응 아닙니다. 급격한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제 자신은, 잘 봐봐 여러분들, 자신은 뭐가 되면서 다른 물질을 못 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하냐면 환원이 됩니다. 근데 남을 뭐 시켜야 돼? 이제 산화를 시켜야지. 그지? 맞죠? 얘는 자신은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한테서 이제 산소를 뺏어와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산화제,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산소. 그치? 환원제는 가연물. 그죠? 이거 같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왜냐면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들 구분을 조금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을 어떻게 식히는지가 제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키냐 또는 다른 물질을 환원을 시키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자, 열 전달. 요것도 이제 뭐야. 거꾸로 갔어요. 두 번째. 자, 활성화 에너지죠? 활성화 에너지. 자, 얘는 뭐냐면, 연소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한대요.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 속도가 어때요? 빠르죠. 그죠? 크면 느리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내가 시키고 싶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활성화 에너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계실 건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이 반응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촉매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반응을 빠르게 만드는 걸, 반응을 느리게 만드는 걸 부촉매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 방법 중에 뭐가 있다? 부촉매 소화 방법이 틀림없이 있다 그랬죠. 그죠? 부촉매 소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럼 부촉매 소화 방법은 뭐를 늦추는 거예요? 결국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서 연소 속도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촉매 소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할론. 그치? 할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거 같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라는 게 있네요.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라는 게 있네요. 자, 완전 연소는 산소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의 연소를 완전 연소라고 얘기하고, 불완전 연소는 산소 공급이 어떤 거?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우리가 산소 공급을 불완전 연소. 이때 산소 공급이 불완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걸 불완전 연소라고 얘기하는데, 생성물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완전 연소 시에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제가 대표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일산화탄소 뭐라고 했고, 뭐 수증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추가해서 그을음이나 흑연, 그죠?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을음이나 흑연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온도는 완전 연소가 조금 더 높죠, 그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높습니다. 얘는 완전 연소보다는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를 비교하실 때는 생성물로 비교하셔도 되고, 가장 대표적인 건 저는 얘로 구분해라. 이거 산소가 잘 들어가면 완전 연소, 산소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거, 얘는 이산화탄소죠, 그죠? 얘는 가연성이다, 불연성이다? 불연성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로 써요, 우리가? 약재로 쓸 수 있는 거고, 맞습니까? 얘는 가연성이라 그랬죠. 가연성 기체입니다. 얘는 가연성 기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얘가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